나실까 해서 기지개만 좀 한번 피실까요? 고개 너무 숙이고 마스크도 계속 쓰셔서 호흡이 곤란하신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입을 꼭 다루고 잠깐 내렸다가 올리시고 이번에 11시 반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이어서 저희 상호명 노조연맹 그 정책실장 김경수 실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많이 안 해주시면 감사해요. 예, 마이크 덮개를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호명 노조연맹 정책실장 김경수입니다. 앞서 이기철 연맹수석 부위원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1시간으로 진행될 강의가 아닙니다. 근데 1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하더니 막판에 좀 끝에 호흡이 좀 가파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이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하게 공감대만 만들고 계기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0분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 인간투자 버스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앞서 교육에서도 그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든가 이 역사들을 좀 들으셨을 텐데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세계 노동운동사입니다. 총 6권으로 되어 있고요. 한 권당 페이지가 7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럼 8권 따지면 4,200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세계 노동운동사는 39개국에 그러니까 유럽, 남미, 미주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까지 해서 39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 앞서서 그 책에서 봤던 그 감명 깊은 태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이 있어요. 독일 사회민주당 초창기에 좌파들이 나와서 스파르타쿠스단을 만듭니다. 로자 룩셈부르크랑 칼 리프크네이트라는 이 혁명가들의 이 입장들이 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운동가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 어떤 단체 간부들이 3대 태제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태제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교육은 학습하라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선전하라 이고요. 세 번째는 조직하라. 궁극에는 조합원들 조직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합원들 조직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전의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임단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도 바로 이 선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교육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선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학습하라, 선전하라, 조직하라 이 세 가지 태제를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전은 우리 모두가 연대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지프 플리처라는 언론인 알고 계시죠? 왜 언론계의 노벨상을 받은 플리처가 했던 말, 그 사람도 3대 태제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문답과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짧게 써라. 짧게 쓰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쓰는 사람이 일단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료하게 써라. 쓰는 사람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못 쓰는 겁니다. 명료하게 쓰면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리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처럼 써라. 기억되기 쉬울 것이다 라는 답을 합니다. 짧게 써라, 명료하게 써라, 그리고 그림처럼 써라.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오늘 글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태제 같아요. 사실 글이라는 게 갑갑함, 그러니까 쓰다 보면 어떻게 쓰지? 그리고 첫 문장 시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들 하세요. 사실 우리가 쓰는 글들은 소설이나 시처럼 이런 창작물들이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글들을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신문 뒤에 보시면 사설이 있죠. 사설들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먼저 비제합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글의 주장들을 다 빼고 글의 그 사실들을 다 빼면 사실 몇 문장밖에 안 돼요. 사실을 보면. 그래서 글 쓰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저분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바로 소통과 공감의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의 수준에 따라서 자본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글이 허접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다는 걸 자본은 뻔히 인식합니다. 하지만 글쓰기의 퀄리티가 높으면 자본은 노동조합의 준비 정도를 바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바로 노동조합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소식지를 쓰면 조합원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회사도 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글쓰기, 우리의 소식지 만들기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압박하는 하나의 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가 굉장히 많이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말보다는 글의 영역이 더 중요한 이 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년에 사람 만날 때 말을 하죠. 직접 만나서 말을 하는 건 교섭, 단체 교섭할 때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분해 순방 1년에 각 지점마다 한두 번 갑니다. 그리고 연설할 기회는 투쟁 국면에서 연설하게 되죠. 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글은 회사에 보내는 공문을 쓸 때도 글이 필요한 거고, 또 오늘 이제 공부하고 있는 소식지도 마찬가지고, 성명사나 기자회견이나 다 글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유물도 전부 글입니다. 말의 영역보다는 글의 영역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영역을 도외시한다면 노동조합 활동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아까 전에 조지프 플래처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글은 글 쓴 사람의 영혼을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글 쓰는 그 문체만 봐도 여러분의 스타일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글은 여러분들 보여주고, 존 스타와인은 글쓰기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캐더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우선 글로 표현하라. 어떤 문제를 글로 잘 표현하기만 해도 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글은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는 것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집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쓰고, 읽고, 말하고, 듣는 영역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고 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낭독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릴 때 동화책을 계속 읽어줬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책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읽고 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필사 영역이 있는데요. 조정래 씨가 아들들이나 며느리한테 태백산맥이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권을 다 필사를 하도록 했다고 해요. 아버지, 시아버지의 고통들을 느껴보려는. 근데 필사의 장점은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 문장 구조가 외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쓰기 훈련으로서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읽고 쓰기 필사의 영역입니다. 일례로 신문사설을 말씀드렸는데, 신문사설을 그대로 한번 써보시되 사실과 우리의 주장을 약간 달리 바꿔서 써보십시오. 바로 훌륭한 성명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설만 하루에 이제 언론사마다 한 3개씩 문단이 나오는데요. 요 부분만 계속해서 읽어보시거나 필사를 하셔도 글쓰기 능력은 대폭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모든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모든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셀렉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메모하고 있네요. 평상시 습관처럼 메모하고, 회사의 정보라든가 우리 조합원들의 정보들을 메모하고, 이러한 듣고 쓰기 영역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읽느냐, 이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해와 욕을 반영해서 듣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듣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정당과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노동운동 이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2010년도 노동조합에서 놀랬던 게,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뭐하라고? 우리의 투쟁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회사만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기자회견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울은 그 자체의 무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큰 무게를 잴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의 글들이 우리의 힘이 약하다면 우리의 힘들을 더 크게 무게를 잴 수 있는 틀거리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좀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투쟁이 벌어지면 회사의 여론을 회사가 장악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우리의 연대투쟁뿐만 아니라 국회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언론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측면도 바로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실장을 맡다 보니까 6월 달부터는 금융위원회 정례협의를 가동하고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 이제 일자리위원장이죠. 일자리위원회와도 일자리 금융 TF를 가동합니다. 대정부와 교섭을 하려다 보면 사실 이 관료들이 유학파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관점을 가지고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찍기 위해서 국회도 활용합니다. 정무위원회나 헌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쟁이 벌어지면 이 국회를 통해서 활용합니다. 반면 언론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산별노조가 바로 그러한 채널을 융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채널들을 활용하는 그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분인데요.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이고 또 언론노조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기도 하셨죠. 저희들 항상 이제 당직자들이 의정전단에 모여가지고 그날 언론 브리핑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안 보셨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하셨던 얘기가 항상 있어요. 홍신배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아프시 달라요. 평상시에 글 쓰려고 생각하지만 말고 평상시에 무슨 글을 읽느냐가 너희들의 길을 결정합니다. 왜냐?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이 얘기를 하는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네 자유지만 일단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네 몸을 지배하는 것은 그 음식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글을 읽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냐, 어떤 글이 나오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제가 노동운동사를 읽고 있는 이유는 4,200페이지에 달하는 노동운동사를 지금 4권까지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동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제 필요에 맞춰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노조 활동을 하시다 보면 필요한 내용들, 뭐 노조법도 있겠고, 근로기준법도 있고, 법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해외 노동운동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는 그런 그 경험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했고요. 제 와이프는 문예창작을 전공했는데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향기가 안 나요. 제가 시를 쓰는 사람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글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근데 우리의 글들이 너무 딱딱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딱딱한 글을 좀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합원들이 다가갈 때 너무 딱딱하면 조합원들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성화된 지성화된 감성의 글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교양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넷플릭스를 영화를 보면서 이 지점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한번 소개해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 조합 상황과 맞닿아 있어. 이런 부분들을 영화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공감대를 넓힌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시기를 좀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회찬 대표도 첼로를 잘 연주하셨거든요. 직접 저도 연주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감수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에서 크게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노동 임단협, 시기에 들어가는 속보가 있겠고 소식지가 있고 성명서, 기자회견, 보도자료, 취재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단협 속보만 하더라도 다양한 속보를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로 변주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조합원 설문조사지를 만듭니다. 이것도 글이에요. 그 설문조사지를 분석해내서 분석 결과를 또 속보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속보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바로 있고요. 저희들은 문학적 글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에이치 카라는 역사가가 역사는 무엇인가를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사과를 좀 비유하는데요. 사과는 중간에 이제 씨앗이 좀 큰 게 있고 그 사과를 둘러싸는 것은 과육입니다. 그 씨앗을 사실로 해석하면 과육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해석이 붙는 거죠. 후대에 그 시대의 정신에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과육입니다. 과육. 시에 기반한 과육.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쓰고 어떻게 그걸 그 과욕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역사학에서 이제 실증사, 뭐 민족사,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사 이런 식으로 구분되게 하는데, 그럼 사실을 그 노동적 관점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씨앗의 의미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과 결과 간에 인과가 있고 우리의 관점과 주장이 녹여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글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예요. 번화대쇼의 묘비명에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우물쭈물 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인간적 속보를 쓰면 글만 너무 빽빽하면, 제가 이제 조제프 플리처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처럼 써라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억되기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만 있으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영상이 인지되지가 않습니다. 사실과 인식이 싸우면 인식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이 다가오는 상징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상징하는 글들을 같이 넣어주면 그 글은 바로 저분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수한 사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선택할 것인가가 절반을 정합니다. 해석이 안 붙어도 돼요. 사실만으로 써도 어떤 사실을 구성하냐만으로도 노동조합의 글은 다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된 사실들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을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회사가 인사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냐가 바로 이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헤드카피입니다. 단 한 장의 문장이면 나머지 부수적인 문장 몇 문장으로도 이 글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카피 중에서는, 광고에서도 굉장히 헤드카피 중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식지의 헤드카피들이 대부분 밋밋합니다. 낚시질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를 이제 담당하면 700개 정도 되는데, 보내면 한 70군데가 읽어보고 쓰는 걸 한 7군데가 평균적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700개를 보낸다고 해서 채택될 확률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넓혀왔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서명을 내도 7개 정도는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요 매체로 이제 접근을 가능하려면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면서 설명하면서 이해를 좀 구해야 과정인데, 그 과정에 저희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게 바로 헤드카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탄핵되어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10글자 원칙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냐?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되기 쉽기 때문에. 참 나쁜 대통령, 배신의 정치, 기억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10글자 이내에서 문장을 끊는 겁니다. 일례는 이제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하면 뻔뻔합니다. 뿌리로는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당에서 낙하산 공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북구가 만든 인물, 이제 북구를 얘기하겠습니다. 남탄론, 뛰어놓고 일하는 분을 만들겠습니다. 심판론, 문재인 경제도 투표 정도. 힘있는 여당론은 정부 여당을 활용하죠. 당이 키운 인물을 뽑아주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도 굉장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거와 글쓰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 읽는 사람들이 글의 맥락 줄기가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뒤집어 흔들려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헤드카피에 입각해서만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중심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쓰기에서 딱 써보시고 한번 다시 태국 과정을 거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빠진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되고, 부가적인 것들이 사실 글을 혼탁스럽게 만듭니다. 부사라든지 형사들이. 그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뒷끝말만 여러 가지로 많이 변형만 해도 글은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걸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증권업종 공부를 한 7년 정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제가 쓰면 증권업종 공부의 8개, 이제 저희가 증권 통단을, 통일단체를 교섭을 하다 보니까 통단 교섭을 하면 이런 소식을 내거든요. 그러면 지부들이 이 제목만 바꿉니다.